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계획된 대로 스페인 문학을 하신 윤유식 박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모시기 전에 오늘 모가당 대표인 우리 심 대표님 인사 말씀 한번 듣고, 네, 네. 네. 올라. 스페인 인사말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가당 대표 심재승입니다. 이제 늦가을 인문학 여행이 벌써 후반부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앞에 두 강의가 너무나 또 인상적이어서 이번 강의도 매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좋네, 마이크 쓰는 게. 네, 네, 오늘 강의하실 분은 윤유식 박사, 국립 마드리드 대학에서 스페인에서 돈키호테를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전공하셨어요. 네, 그리고 스페인 문화원의 원장을 하셨고, 굉장히 큰 사업도 하시다가 요즘엔 저하고 같은 동네에 삽니다. 가평에. 예, 그래서 자주 만나고 하는데 이렇게 아주 남성답게 생기셨지만 굉장히 예술적 감각도 굉장히 있으셔요. 조각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올해쯤에는 내년쯤에 하지 뭐 내년쯤에는 전시회도 좀 하고 싶은데 아주 독특한 조각을 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오늘은 윤 박사님의 특강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쎄, 여기 오니까 감회가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무엇보다도 제목이 돈키호테, 햄릿, 파우스트 해가지고 여러 번 후회를 했어요. 일단 돈키호테 모르는 학생들이 요즘에 있다 그러고, 돈키호테 따라다니는 산초도 모르고, 또 돈키호테가 그렇게 좋아하는 둘시네아를 또 모르고, 그런 분들이 첫 발짝인데 거기다 또 햄릿도 얘기해야 되고 파우스트도 얘기해야 돼서 글쎄 또 여기가 또 면천창고 과연 어울리나? 우리 가평에서 그리스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가평 시골에 가평 읍도 아니거든요. 그 안에 혈리라고 하는 조그만 그 동네에 그리스 식당이 있는 것도 좀 희한했어요. 이름도 깔로 깨리예요. 이름도. 거기서 우리 김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식당을 하시는 분도 그 성공회 대학 교수 하셨던가 해가지고 또 요리로도 하시는 분인데 특이한 분이에요. 거기서 또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됐어요. 지금 시골에서. 근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앞에 면자가 벌써 들어가니까 좀 작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와보니 정말 예쁘네요. 어쨌든 이 파우스트도 얘기하고 햄릿도 얘기하고 돈키호테 얘기해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고 그저께인가 좀 내용을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조금 공문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김 교수님이 저한테 숙제를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주셔가지고 저는 원래 돈키호테 강의하는데 파우스트도 한번 돈키호테하고 매치해봐야 되겠고 햄릿도 해봐야 되겠다. 저한테는 처음 있는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것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그러면은 돈키호테와 산초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대신에 그 책들은 파우스트에서 한 구절, 햄릿에서 한 구절, 또 돈키호테에서 한 구절, 그리고 1860년대에 나온 햄릿과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 이반 투르게네프의 글이 있어요. 그 책하고 1991년에 나온 로버트 존슨이라고 하는 그 칼 융 학자가 쓴 책이 돈키호테, 햄릿 앤 파우스트 같은 제목이에요 거의.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또 한 명의 또 해럴드 블룸이라고 하는 고전 문헌학자이면서 셰익스피어 전문가가 있어요.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참고 문헌이라고 한다 하면 이렇게 작품 3개에다가 다른 그 비평서 3개 정도 해서 한 6개 정도를 일단 제시를 하고 싶어요. 좀 논문 같아서 좀 딱딱하게 보이죠? 근데 일단 제가 먼 스페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스페인어를 조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익숙하게 한 다음에 돈키호테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을 몇 개 가져왔어요. 대부분 인사죠.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글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스페인에서는 H는 묵음이에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홀라 하면 안 되고요. 올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라 해볼까요? 올라. 자, 올라 다음에 그냥 올라만 하면 좀 너무 싱겁죠. 헬로. 그다음 뭐?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인사할 때 따라 해볼까요? 부에노스 디아스. 그냥 부에노스 디아스 하지 말고 부에노스 디아스 이렇게 해보실까요? 우리 한국말에도 우리는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구강 구조의 그 근육들이 한국말에 맞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는 또 달라요. 그 쓰는 근육들이. 그럼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 구강을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유학할 때도 주말에 막 그 한국인들 만나가지고 그 다음 주 가가지고 스페인 사람 만나면 너 한국 사람 만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참 그 근육이라는 게 안 쓰면은 굳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말 열심히 쓰지만 이렇게 스페인어는 그 나름대로 발음 구조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스페인어도 오늘부터는 스페인어 배우고 나서는 아침 한국말 하루 종일 쓰니까 스페인말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한번 인사라도 한번 일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강 구조가 좀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부에노스 디아스. 발음 끼워대로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스페인어는 부에노스 디아스. 아침 인사예요. 여기서 부에노라는 건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좋은 아침 이렇게 뜻이겠죠. 여기 이름 뭐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대로 발음 끼워대로? 아니 여기 뒤에 거 밑에. 그렇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부에노스 아이레스. 많이 듣던 이름이죠. 어디예요? 그렇지. 아르헨티나 수도죠.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마 이름 지을 때 뭐 공기가 나쁘진 않았을 텐데 특별히 공기가 좋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였어요. 부에노는 좋다는 뜻이고, 아이레는 것은 공기란 뜻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게 아침 인사예요. 부에노스 디아스가 아침 인사예요. 해볼까요? 부에노스 디아스. 자, 그러면 앞에 올라하고 섞어가지고 올라 부에노스 디아스.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자, 오후는 스페인 오후는 길죠. 뭐 12시부터 인사가 될 수도 있고 한 2시에 점심 먹으니까 스페인은 2시부터 자기 전까지는 이걸 쓰면 돼요. 자, buenas tardes. buenas tardes. 그러니까 스페인은 타르데스가 아니고 따르데스로 하는구나. 경험화 시켜야 되는구나. 때. 이렇게. 태가 아니고 때. 그죠?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하지만 사실은 스페인은 돈키호테야. 돈키호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돈키호테가 아니고. 자, 여기서는 buenas tardes. 오후 인사예요. 오후 인사.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 요즘에 스페인에서 핫한 게 그거죠. 스페인 뭐죠? 가장 요즘에 핫한 거 스페인 하면은 축구? 사실은 요즘 핫한 것은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 데이터를 잠깐 보고 왔어요. 오기 전에 올해 걸은 숫자가 45만 명.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가 걸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걷는데 그 등록을 하는 거 있죠. 등록을 하려면 100km를 꼭 걸어야 돼. 100km를 걸어야 그 사람한테 크레덴셜이라고 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 숫자가 45만 명인데 그 중에서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많이 그 정도? 가장 많이 걷는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에요. 한 40몇 프로 정도 걷고 있고 미국 사람, 그리고 이태리,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한국 사람이에요. 와, 일본 사람들은 한 1,300명이 걷고 있어요. 걸었어요, 현재. 중국 사람들은 그 많은 인구 중에서 1,000명 정도가 걸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엄청 많아. 몇 명? 몇만 명은 아니고 7,400명 정도 걸었더라고요. 랭킹 9위야. 전 세계에서 랭킹 9위가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1월, 2월 달에 랭킹이 한국 사람들이 2위야, 2위. 스페인 사람 1위고 한국 사람 2위야. 1월 달, 2월 달. 가장 추울 때고 산티아고 순례길은 1, 2월 달은 거의 안 걸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1, 2월에 많이 가는 거야. 뭐 방학 이유도 있지만 좀 강인하고 뭔가 그래가 놀랄 정도예요. 2등이야, 2등. 스페인 사람 다음으로.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은 가장 많은 연령이 45에서 65 사이. 예, 그 연령대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는 65 이상도 많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연세가 혹시 55에서 65라면 지금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당장 내년부터. 가장 많이 가는 월이 언제일까요? 봄? 아마 방학의 영향도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가는 월이 9월이에요. 8월이구나. 8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7월 이렇게 돼요. 그 스페인 사람들도 여름에는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밑에 세비야 이런 데 안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많이 걷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세비야나 이 그라나다, 그 알람브라 이런 데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 북쪽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여름에 그 사람들이 많이 걸을 때고 한국인들도 외국인들도 8월 7, 8, 9에 많이 걷게 돼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프랑스에서 그 걷기 시작하죠. 피에드보르라고 하는 그 도시의 마을에서 850km를 걷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출발을 해요.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 갈 때 25km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한 40일을 걸어요.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거의 똑같은 거야. 40일 동안. 다른 사람은 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25km 걷고 욕심내가지고 30km 걸으면 마을이 없어. 잘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 25km 정도 돼야 마을이 있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출발할 때 만난 사람들을 그 다음 날도 만나고 그 다음 날도 만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아침에 인사하는 게 항상 이렇게 뭘까요? 다시 한번. 올라 부에노스 디아스야. 그죠? 그 부에노스 타르데스도 거의 안 하겠네. 그죠? 같이 밥 먹고 할 테니까. 그리고 잠자러 들어갈 때 부에나스 노체스 해볼까요? 부에나스 노체스. 밤에 잠자러 들어갈 때 부에나스 노체스 하면 돼요. 잠 잘 자라. 자, 그 다음 것은 뭐냐? 굿나잇 부에나스 노체스 해볼까요? 부에나스 노체스. 그 매일매일 하는 게 똑같을 거예요. 뭐 가서 뭐 하겠어요? 인사. 그러니까 스페인어 이것만 있으면 돼. 올라 부에노 디아스. 이름이 뭐니? 그거. 어느 나라에서 왔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아주 단순해. 이것만 하면 스페인에 살 수 있어. 뭐 먹을래? 그 음식도 몇 가지만 알으면 돼.
buenas noches.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어요? adios 해볼까요? adios.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멀리 갈 때, 그러니까 같이 여행할 때 밤에 들어갈 때 아디오스 하지 않고 보통 헤어질 때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해볼까요? 아디오스. 자, 여기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되는데.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adios. 이거면 스페인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어요. 자, 금방 얘기한 게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했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 말로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그래요. 해볼까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아, 그러면 산티아고는 산티아고고 까미노는 길이란 뜻이구나. 그죠? 아, 근데 그 옆에 표시난 것처럼 길에서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산에 가다가 사람 만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올라도 좋아요. 길을 써서 아까 좋다는 게 bueno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buen camino 해볼까요? buen camino. 이건 100%야. 사람 가다가 길 가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 그런데 뭐 마을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 buen camino 해볼까요? buen camino. 아, 잘 가세요. 사실 우리가 짐을 들고 한 20kg, 25kg를 들고 그 800km를 걷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는 없고 가장 힘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수고하십니다. buen camino.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 짐 들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다른 거 해주고 싶지만 각자 잘 걷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 몫을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수고하십니다. 잘 살고 있네요. buen camino.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걷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buen camino 나오네요. 근데 옆에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빼먹었는데 우리는 이제 순례길을 갈 때 보통 걸어가죠, 그죠? 근데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수단이 자전거예요. 걷는 사람들 자전거. 세 번째로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북쪽 지역을 가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배 있죠? 요트, 범선 요트, 그죠? 요트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보니까 한 200명이 뭘 타고 갔냐면 휠체어를 탔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옆에서 도와줬는지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갔는지 모르는데 휠체어 타고 가는 거였어요.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말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각자 자기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 buen camino. 그죠? 그래서 제가 돈키호테 산초 얘기하려고 하니까 스페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뭐예요? 산티아고 순례길. 또 하나는 여러분들 좀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유학할 때 여행하면서 돈키호테 마을에 갔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갔는데 지금 저 두 분 저하고 10몇 년 전에 스페인에 같이 여행을 했던 분이 오셨는데 예산에서 그때 물어봤던 것이 스페인 사람 일본 사람들인데 그 식당에서 돈키호테 식당에서 돈키호테 작품에 나오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배낭 메고 그냥 쓱쓱 스쳐 지나가는 큰 도시만 다니는 그런 여행을 하던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야.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나이 같아요. 돈키호테 작품에 나오는 그 집에 가서 그 작품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그죠? 그리고 작품을 얘기하는. 사실 오늘
이렇게 좀 포괄적인 주제로 하지만 돈키호테로 강의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럼 돈키호테 뭐지? 그 미친 사람 이야기인데?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대단한 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책이라는 거 보면 대단한 수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강의해도 돼요. 뭐 더 이상 해도 돼요. 왜냐하면 논문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 돈키호테여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한국에서 돈키호테 얘기도 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돈키호테의 길을 따라서 작품 얘기하면서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어쨌든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데 그 순례길과 편력의 길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 순례길은 뭐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장소를 성지를 가는 거잖아요. 사실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례길 하면 여행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종교적인 이슈가 더 큰 거죠. 사실 고행의 길인 건데 지금 여행길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 걷다 보면 고행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옛날에는 더 고행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위험했어요. 왜? 여러분 그 기사단이 만들어진 거 아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갈 때, 로마에 갈 때 기사단이 왜 만들어진 줄 알아요? 그거 순례객들을 갈취하기는 하는 사람이 있고 순례객들을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먹는 거 문제도 있고 자는 거 문제도 있고 동물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하여튼 위험한 길이었던 건데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여행으로 다녔는데 그거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에 뭐라고 하냐 표시를 하는 게 뭐죠? 저 왼쪽에 저게 뭐죠? 태양 같아요? 태양이 아침에 쫙 비치는 모습, 그죠? 아니면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석양일 수도 있죠.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게 뭐냐면 꼬온차라고 그래서 조개예요, 조개. 조개 껍데기가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예루살렘은 야자수 이파리,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그 순례길 지금 산티아고만 얘기하지만 원래 순례길의 오리진은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빈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로마에도 있죠, 그죠? 베드로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십자가. 그 순례객들이 항상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막힌다든가 로마가 막히면 어디로 갔다? 산티아고로 갔던 거예요. 순례길이 한 3개가 메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순례길에 따라서 도시들이 만들어졌고 유럽에서는요. 근데 지금은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하는데 이 순례길에 아까 조개잖아요. 조개가 스페인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죠. 근데 그 조개 아까 그 태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순례길이 길을 보면은 여러 군데 출발점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한 군데로 모이죠. 야고보의 무덤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산티아고도 그렇고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네. 우리가 알고 보니까 순례길이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종착지에는 무덤이 있었어 다. 뭔가 의미가 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태양도 되고 조개도 되고 모든 길이 조개 그 껍데기처럼 하나에 모인다 하는 의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보티첼리의 그 비너스의 탄생 기억나죠? 이렇게 조개가 이렇게 있고 비너스가 나오죠. 그것처럼 다시 태어난다. 조개 그러니까 순례길을 걷고 나서 자기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 하는 의미로 있어서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돈키호테의 길은 편력의 길이라고 하는데 돈키호테의 길은 특징이 뭐예요? 총착점이 없어. 오늘 여러분은 다 지금 면천창고를 찍고 열심히 여기만 향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돈키호테는 길을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뭘 찾아간다? 무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돈키호테는 사람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왜? 돈키호테가 나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시골에
나이 많은 사람이 기사도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머리가 돌았어요. 그죠?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는데 노인이 집에 있으면 혼자 있잖아요. 그 점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왜 나갔냐?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부딪히려고. 나이 들어서 안 부딪히고 싶어서 시골에 살겠다, 사람들한테 질려서 살겠다, 뭐 너무 많이 부딪혀 스트레스 받아도 문제가 되지만 그걸 피해서 산속에 있으면 역시 그 또한 무기력과 그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돈키호테는 그 우울증에 빠졌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던 거고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우리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돈키호테를 우리가 변명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당신 광화문에 조선시대의 옷을 입고 한 달 동안 걸어 다녀야 집신을 신고 걸어 다니면 앞으로 20년 더 살 수 있어요 하면 그렇지 않고 당신은 한 달 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달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미친 소리 듣고 그거 뭐 조선시대 옷에 가 쓰고 집신 신고 겨울에라도 걸어갈 걸 아닐까요? 그죠? 20년 더 찾기 위해서. 돈키호테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돈키호테를 미쳤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노인이 시골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 할머니 그 일하지 마세요. 그거 뭐 돈 된다고. 그 얘기를 하기가 두려워. 왜냐하면 그 어머니,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 돈벌이가 아니고 내가 사는 거야 그게. 이렇게 할 때는 겸허하게 그래요 좀 하는데 조심하세요. 뭐 해서 준다면 고마워요. 우리 학생들 막 어머니가 막 싸주면은 귀찮다고 나 있어 돈으로 사 먹으면 돼 이러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엄마가 살 수 있는 거야. 너한테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뭐 그게 노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너무 나가는데 오케이. 그래서 돈키호테는 사람 있는 데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황야로 가는 게 아니라 순례길에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객주집, 여관을 먼저 가는 거야. 사람들이 멀리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잠자는데 그럼 거기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아시겠어요? 저도 괜찮아. 그리고 풍차를 보고 달려가도 산초가 풍차라고 해서 안 달려가는 건 안 돼. 이 사람 눈에는 풍차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거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서 난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풍차가 강력할수록 좋은 거야. 왜냐면 모험이 더 큰 모험이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돈키호테 얘기 너무 하면 안 되고 제목을 면천창고에서는 돈키호테와 산초의 동행이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동행한다. 동행은 이 순례길의 동행도 있지만 아까 한 방향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이슈를 한다면 동행길에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좋은 얘기만 하고 그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종교적인 얘기를 좀 나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느꼈던 거 인생에 대한 얘기 하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아. 성격이 달라도. 근데 이놈 뭐 돈키호테와 산초는 처음부터 이상한 관계예요. 돈키호테는 뭘로 알고 있었어요? 이상주의자. 산초는 현실주의자로 우리는 알고 있죠. 돈키호테는 먹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 그죠? 산초는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돈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산초가?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실제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돈키호테는 돈에도 관심이 없어. 아시겠죠? 이 두 사람의 동행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야. 헤어지지 않고. 물론 중간에 약간 헤어짐도 있어요. 서로 싸우기도 해요. 작품 읽어보면은 뭐 항상 좋은 거 아니야. 막 싸우고 뭐 말하지 말라고도 해. 너 산초 너 말하지 마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산초가 계속 말 안 하고 있는데 이 산초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못 참아서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는 산초와 끝까지 가고 산초도 돈키호테와 끝까지 가는 동행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희한하죠? 여러분들 그 마음이 안 맞는 부부라든가 마음이 안 맞는 친구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 맞으니까 헤어져야지. 그죠? 아니면 뭐 쟤하고는 안 사귀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돈키호테는 산초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 그럼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비결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아까 트루게네프 얘기했고, 그죠? 로버트 존슨 얘기를 했는데, 트루게네프가 1860년도에 발표한 햄릿과 돈키호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지금 돈키호테 한국에서 얘기하면 돈키호테? 그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원조가 돼버렸어. 그죠? 1860년도에 한 건데. 그래서 돈키호테형 인물을 하면 뭐예요? 저돌적이고 뭐예요? 무모하고 그죠? 알죠? 아무것도 재지 않고 막 달려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전형화가 돼버렸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작품을 읽어보면. 그래서 돈키호테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산초는 산초가 아니라 햄릿. 햄릿은 뭐예요? 햄릿 하면 뭐라고 해요? 딱 시험 볼 때 나오죠.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하다. 결정짓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햄릿도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반 투르게네프 워낙 유명한 이 사람은 톨스토이하고 이반 투르게네프하고 그죠? 같은 시대 사람이죠. 그다음 도스토옙스키 기억나시죠?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투르게네프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오는 말이라든가 이 메시지 작품들은 유럽에 미국에 다 알려졌었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그래서 돈키호테 산초의 전형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우리 자신한테도 지금 산초 햄릿과 돈키호테에 대한 이미지가 딱 굳어져 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버트 존슨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까 칼 융 학자라고 했는데 심리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래서 돈키호테를 뭐라고 했냐면 2차원적인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2차원적인 인간? 우리는 3차원이 현실이죠. 근데 2차원적 인간은 대부분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린 왕자 기억나죠? 이렇게 돼가지고 보면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모습. 근데 보통 성인들은 그렇게 안 보죠. 모자로 보죠. 그건 모자야.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다 모자래.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어린 왕자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췄어요. 몇 살 때? 6살 때. 어린 왕자 아니구나. 파일럿가 처음에 6살 때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파일럿 길을 걸었는데 사막에 불시착해가지고 어린 왕자를 만났는데 어린 왕자가 그림을 양을 그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대로 양을 그려줬어. 그랬더니 이것은 병들었네. 이거 싫다는 거야. 또 양 그려줬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야. 다 싫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려줬어요? 상자에다가 구멍을 3개를 뚫은 구멍만 상자를 그려줬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그거 보고 양이 잠자고 있네? 쟤 밥을 먹었나? 이렇게 됐어. 어떻게 돼요? 이 3차원의 우리 생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죠. 앰비규어티라고 그러는데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2차원적인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3차원적인 인간은 햄릿이야. 햄릿은 우리와 똑같아. 너무 고민하는 거야. 뭐 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이거 다 따져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때 또 분석하는 거야. 오늘 또 계산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못해. 그죠? 너무 계산 많이 하고 생각하니까 결정을 못하고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우유부단한 말도 있었잖아요. 그 햄릿처럼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파우스트는 돈키호테하고 비슷한 건데, 파우스트는 돈키호테처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로버트 존슨이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은 구원까지 얘기한다 해서 이 사람은 4차원적 인물이라고 그래요. 자, 돈키호테는 2차적인 인물, 파우스트 그 다음에 햄릿은 3차적인 인물, 그 다음에 파우스트는 4차적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전용화 시킨 것도 사실은 이제 심리학자 입장에서 한 거고, 실제 작품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양한 파우스트를 만나게 되고 다양한 햄릿을 만나게 되겠죠. 자, 햄릿에 대해서 투르게네프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물론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어. 자기도 못 믿고 외부 세계도 못 믿어. 스스로 뿌리를 내지 못한 채 흔들리는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죠? 투르게네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햄릿과 돈키호테를 비교할 때 1800년대의 러시아는 사실은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있었어요. 제정 러시아, 그 황제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에 엄청난 커럽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몸을 살리느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투르게네프는 연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돈키호테 같이 좀 무모하게라도 행동해라, 지식인들아. 그 뜻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돈키호테 햄릿의 가치는 거의 비슷하게 두 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투르게네프는 돈키호테에 대해서 가치를 더 줬던 거죠. 제발 지식인들 눈치 보지 말고 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거기에 보니까 햄릿은 뿌리를 내지 못한 채 흔들리는 나무 같은, 햄릿처럼 너무 생각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투르게네프가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돈키호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골에서 이렇게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그 재산을 다 책 사는데 쓰고 시간도 책 읽는데 다 썼던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을 밤을 샜는데,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고 용기를 내는 순간 너무 가슴이 뛰었어. 근데 거기에 기사니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여인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옆마을에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여인을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시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기사가 되겠다 하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밤을 지새워가지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 안 뜨지? 해가 안 뜨지 하면서 지금 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이런저런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자 그는 자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그를 원하고 있는데 자신이 늦으면 죄가 된다는 생각에 일을 서둘렀어. 여러분들 뭔가 할 때 뭐 설레임이 있으면 막 서두르게 되죠. 빨리 하고 싶어. 그래서 7월 중 가장 더운 날에 갔어. 보통 우리가 햄릿처럼 생각을 하면, 야 더운데 조금 좀 가을쯤에 갔으면 좋겠다. 순례길 그거 가을에 갈게. 그 시원할 때 갈 거야. 더울 때는 안 가요. 근데 이게 아니야. 가장 더운 날 그 관심 없어. 그거 더워도 관심 없는 거야. 그리고 첫 발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뻐 얼쩔 줄 몰랐어요. 이게 돈키호테 앞에 돈키호테가 세상을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아까 이반 투르게네프라고 했는데, 같은 시대의 작가 누가 이렇게 썼나요?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순 어느 날. 여기는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순 어느 날, S골목 전셋집에 방 한 칸을 빌려 하숙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자기 방에서 거리로 나와 좀 망설이는 듯한 느린 걸음으로 K다리 쪽을 향해 걸어 나갔다가, 이 작품의 첫 문장이에요. 돈키호테에서 가져온 거예요. 무슨 작품이에요? 응? 1860년도에 같은 연도에 쓴 작품이에요. 누가 썼냐면 이게 바로 죄와벌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제아벌의 첫 문장이 그거예요. 돈키호테와 서로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전당포의 저 노파를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밤에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돈키호테는 새벽 밤을 새웠어. 막 설레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7월 가장 더운 날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가장 더운 날이야, 우연히, 그죠? 근데 첫 발을 내딛는 생각에 흥분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 기뻐 어쩔 줄 몰랐는데 여기는 그래,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밤이 오는데 사람 죽여야 되니까 주저주저 하죠. 응? 그게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죄아벌의 그 남자 주인공이 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죄아벌의. 이만큼 돈키호테는 설레는 마음으로 세상을 나갔고, 그게 길을 걷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가다가 하도 이것저것 재지 않고 돈키호테가 나오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난 거야. 내가 너무 빨리 나와버렸네? 아무것도 이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오고 그때 아는 거야.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렇지만 그냥 일단 모르겠다 하면서 사람 많은데 개주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기사가 아닌데 기사로 나온 거야. 책을 읽다가 미쳐가지고. 기사인 책. 아까 어린아이들이 책 보다가 자기가 막 우리 알잖아요. 레슬링 책, TV 보면 자기가 레슬링 선수처럼 하고 뭐 하면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것처럼 돈키호테가 2차원적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을 보다가 2차원적 인간이 밖을 나와버렸어.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기사가 아닌데 기사가 되려면은 사실 여인으로부터, 공주로부터 이렇게 기사 서임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개주집 주인을 잡고 너 나 그 기사 서임식을 해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개주집을 망가뜨리겠다. 손님들 막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사를 받고 그 주인이 그랬어. 돈 안 받을 테니까 빨리 가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 이 주인이 얘기했어. 너 기사는 시종이 있어야 돼. 시종, 종자가 있어야 돼. 같이 따라다니는 하인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 팬티 같은 거 있잖아. 속옷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야. 우리가 무모한 사람들, 아무것도 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잘 준비 안 하잖아요. 이때서야 이제 생각해서 다시 집으로 갔어. 돈키호테가 집에 가가지고 같은 마을에 산초한테 꼬시는 거야. 너 이렇게 해서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좀 시종 역할 좀 해줄래? 해가지고 산초가 꼬임을 당해가지고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산초하고 이제 가는 중에 저기 아무튼 풍차가 있어. 근데 산초는 저 풍차를 뭐라고 했나? 풍차로 봤어. 근데 돈키호테는 거인으로 본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볼까요? 산초가 거인이라니 무슨 거인이요? 아니 저 기다란 팔뚝을 자랑하는 거인들이 안 보이나? 어떤 놈은 팔 길이가 거의 10m가 넘는 놈도 있는데 하니까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건 거인들이 아니라 풍차인데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풍차는 뭐예요? 뒤에 나온 것처럼 풍차 날개가 있고 날개가 바람을 돌면서 돌절구를 돌리는 풍차의 에센스는 뭐예요? 방앗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돈키호테한테 풍차는 실질적으로는 작품에 이렇게 나왔지만 돈키호테는 풍차로 보였어요. 돈키호테한테도 이게 풍차로 보였어요. 근데 돈키호테는 그게 뭘로 보였다? 에센스가 거인, 마법사가 마법을 부린 거인이었고 내가 걔를 무찔러야 되는 걸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겉으로 보이는 거와 실제,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그 안의 내용을 본 거고 산초는 겉을 얘기한 거죠. 아시겠죠? 이런 건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자, 이건 또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돈키호테 산초의 이런, 그러니까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 그 다음에 현실만 보는 산초와 뭐 이상한 거 보는 돈키호테가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헤럴드 블룸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연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작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건이 돈키호테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초와 돈키호테 사이에 오가는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햄릿이나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 전문가니까 이런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보지만 돈키호테처럼 두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면서 대화를 하는, 그리고 둘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는 작품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돈키호테야말로 돈키호테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산초도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산초도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래서 1권에서는 돈키호테가 주인공, 2권에서는 산초가 주인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헤로드 블룸이 셰익스피어와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을 볼까요? 우리 햄릿에서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햄릿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것만 내가 하나 따왔는데요. 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재상이 있는 재상과 햄릿의 대화예요. 폴로니우스가 왕자님, 왕비마마께서 당장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햄릿이 저기 저 낙타를 닮은 구름이 보이는가?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러니까 폴로니우스가 어쩜 진짜 낙타처럼 보이네요, 저 구름이. 햄릿, 가만 보니 쪽제비로 닮았구나, 저 구름이. 그러니까 폴로니우스가 쪽제비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겠군요. 햄릿, 아니 고래를 닮지 않았는가? 폴로니우스, 고래를 빼다 박았는데쇼. 햄릿, 그럼 곧장 어머니를 뵈러 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 보면서 별로 못 느끼는 게 뭐예요? 돈키호테와 산초는 자기 주장도 끝까지 해요. 돈키호테도 자기 주장 끝까지 해요. 근데 계속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동행을 해요. 근데 이 폴로니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이 왕자가 얘기한 대로 흡수돼 버리는 거야. 그죠? 그 옆에 그림을 볼까요? 결국 커튼 뒤에 숨어있던 폴로니우스를 햄릿이 죽이게 돼요. 햄릿은 이 순간부터 동반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햄릿은 밖에서 있다가 자기 독일에 유학 갔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덴마크로 돌아왔잖아요.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에서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 파우스트라든가 돈키호테는 자기의 아까 이런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는 존재예요. 근데 햄릿은 점점 어떻게 돼요? 상대를 다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상대가 다 받아주는 사람은 동반자가 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특히 그 남편과 부인 대화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결혼할 때는 처음에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남편 얘기로 계속 주장하게 되잖아요. 내 말 들어.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는 부인이 듣는 채 해. 근데 속으로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혹시 듣는 채라도 하면서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말을 안 하게 되는데 실제 자기 동반자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죽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동행할 수가 없고 햄릿이 발전할 수가 없고 나중에 햄릿도 자기도 죽게 돼요. 그죠? 자 볼까요? 이 돈키호테와 산초는 사실 두 인물이 지금 떨어져서 걷고 있죠. 그런데 파우스트는 어떻게 돼요? 두 인물이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근데 파우스트는 누굴 만나면 메피스토라고 하는 악마를 만나게 되죠. 너무 멀리 가서 지금. 근데 이 악마가 내 머릿속에 같이 있는 거야. 이것은 산초와 돈키호테처럼 타자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거야. 자, 이것만 이해하시고 돈키호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헤로드 블룸이 그들의 본성은 결코 융합되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그 폴로니우스와 햄릿의 관계하고 달라요. 서로 융합되지 않아.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흡수되지가 않아. 그러나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 그리고 격렬한 말다툼을 벌일 때조차 그들은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의 말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운다. 그리고 들음으로써 그들은 변화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전형화 얘기하면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햄릿의 전형적인 모습 우유부단하다. 돈키호테는 저돌적인 인물이다. 근데 파우스트는 어떤 인물로 우리가 전형화되어 있어요? 수단과 방법,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악마한테 파는 존재로 우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파우스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하나님과 신과 대화하는 장면에 나 기꺼이 인간에게 동반자를 붙여주어 자극하고 활동하며 악마로서 할 일을 다하게 하노라라고 돼 있어요. 신을 얘기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천사하고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악마하고도 같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파우스트한테 악마를 보냈어요. 뭘로 보냈다? 동반자로 보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파우스트는 처음부터 악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반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동반하는 존재고, 이 돈키호테와 산초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동반하는 모습인데 햄릿은 아니었죠? 햄릿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영원히 혼자이고 따라서 무엇도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 거죠. 자, 동반자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칼 융 학자가 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돈키호테와 산초는 다른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모양상으로는 다른 인물이지만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는 여러분 내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현실주의자로 행동해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아니면 누구하고 상대할 때. 근데 어쩔 때는 엄청 이상주의자로 얘기하는 게 나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 기적은 돈키호테가 산초가 되고 산초가 돈키호테 되는 역전이다. 기사와 기사도의 진정한 여정이란 에고 그리고 그림자가 서로 만나는 데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돈키호테형이야, 나는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해요. 나는 종교적이야, 나는 기독교적이야. 그런데 잘 보면 나는 내 안에 기독교인도 불교적인 면도 있고 유교적인 면도 있어요. 어떨 땐 난 되게 유교적인 사람이야. 어떨 땐 불교적인 사람이야. 그죠? 어떨 땐 나는 누가 돈 쓴다고 할 때 나는 상당히 이상주의자처럼 백화점에서 그거 살 필요 있어? 하는지 모르지만 또 자기가 욕구를 또 채우려면 혼자 가서 또 물건도 사러 가고 비싼 물건 살 때가 있어요. 지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돈키호테, 그다음 햄릿, 파우스트처럼 자기를 너무 전형화시키다 보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면을 거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야. 그 상대하고 만날 때도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상대도 마찬가지야. 그 안에도 분명히 여러 면이 있고 나와 같은 면도 있어. 그런데 나하고 만날 때는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자, 다음 거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파우스트는 메피스토라고 하는 악마를 만났잖아요. 근데 파우스트는 메피스토라는 그림자의 부추김을 받아 제대로 된 길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이 파우스트가 자기 혼자만 있었으면 파우스트로 발전 못하고 아까 4차원의 인간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는데 누굴 만나서 4차원의 구원까지 갔다? 악마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신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악마를 파우스트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둘의 파우스트의 발전은 그래서 파우스트가 처음에 메피스토한테 약속을 했죠. 내가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순간 내 영혼을 가져가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작품의 거의 끝에 나와요. 그래서 멈춰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 순간
쉽게 얘기하면 영혼을 가져갔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모양만 보고 우리는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파우스트는 어쩌면 괴테라는 거죠. 괴테가 이 작품을 쓰고 한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는데 83살이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 파우스트를 보면은 고민을 한 흔적이 많아요. 근데 그 고민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근데 나는 정말 선한 나일까? 항상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나의 악한 부분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그래 나 이제 죽어도 돼. 83세에 그래 나 그래 죽어도 될 것 같다.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파우스트를 통해서 투영된 거죠. 작품 속에. 그래서 이제는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면서 이 괴테도 83세에 난 이제 죽어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하고 느낀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르반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세르반테스도 돈키호테를 짓고 그 다음 해에 죽게 되는데 이 돈키호테 내용을 보면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예요. 그죠? 근데 이 세르반테스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삶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묘지명이죠. 묘지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쳐서 살다가 정신 들어 죽었다 라고 했어요. 아마 세르반테스가 자기가 살면서 돈키호테처럼 내가 미쳐서 살았구나. 그리고 정신 들으니까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정신 들었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미쳐서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잖아요. 정신 들어가지고. 이것이 작품 속에 투영된 것이고 이거 자기 내부에 산초와 돈키호테의 상반되는 이면이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반 투르게네프는 이렇게 했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1860년에는 돈키호테를 선택했지만 돈키호테도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저돌적이야. 아무것도 되지 않아. 햄릿을 보니까 너무 우유부단해. 너무 극단적이야. 그래서 두 사람을 배에 태워보자. 이 두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어. 두 사람을 태워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돈키호테들은 무언가를 창안한데 햄릿 뜻은 창조된 것을 활용할 줄 안다는 거야. 뭔가 저지르는 사람들은 뭐 만들어내죠. 사업하면서. 근데 조금 심사숙고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저거 문제가 있었고 저것 때문에 망했구나. 난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아까 하나도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나가잖아요. 그죠? 은행에 대출해서 뭐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빠져.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햄릿 같은 사람들은 그 뒤를 주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반 투르게네프는 아까 그 시대에 불명이 필요한 것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었지만 너무 극단적인 무모함도 싫다. 또 극단적인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싫다.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 싫다. 결국은 두 사람을 같은 배에 태워보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 돈키호테와 산초가 워낙 긴 작품인데 돈키호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산초는 좀 억울한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키호테가 막 이렇게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자기가 다 감수하게 돼요. 어디 가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디서 돈을 안 내가지고 여인숙에 갔는데 먹은 거라든가 식비라든가 숙박비를 안 내가지고 산초가 대신 얻어맞아. 이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산초 이제 둘이 이제 돈키호테가 나갔다가 아까 순례길 얘기했고 돈키호테길 얘기했는데 집에서 나갔다가 살기 위해서 나갔다가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다른 기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가짜 기사인데 기사를 만나가지고 1년 동안
1년 동안 나한테 기사 겨루기 해가지고 1년 지면은 1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겨루를 겨뤘는데 돈키호테가 처음으로 졌어요.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권이, 돈키호테 이권이.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저쪽에 마을이 보였어요. 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돈키호테가, 나 이거 그동안 뭐 했지? 더 중요한 것은 둘시니아를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했는데 둘시니아를 돈키호테가 만났나? 안 만났어요. 이상적인 여인이었잖아요. 돈키호테가 둘시니아도 못 만났고 뭐 구원도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름에 빠져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산초가 뭐라고 했냐? 언덕길로 올라가니 고향 마을이 훤히 바라다 보였다. 이 광경을 보자 산초는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그 옆에 그 돈키호테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었죠. 저 마을로 돌아가야 되나는 모습이었죠. 산초가 이랬어요.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마을아, 두 팔을 벌려 돈키호테님을 맞이하게나. 다른 사람에게 져서 패배하긴 했지만 잘 봐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돌아온 승리자시라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인간에게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라고. 그 스페인 말로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Aquí viene vencedor de sí mismo. 자기를 이긴 승리자가 여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얘기가 돈키호테도 나 산초한테 얘기했지. 왜냐하면 작품 속에는 산초가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산초한테 돈키호테가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인간한테는 가장 큰 승리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순간에는 돈키호테가. 근데 이제 와서 마을을 보고 돈키호테가 마을 들어가는데 너무 겁나고 내가 해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는 산초가 위로를 해줘요. 주인님,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기고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승리 아닙니까? 돌아갑시다 했죠. 그래서 둘이는 집에 들어가서 돈키호테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다시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졌고 며칠 후에 그 이유로 죽게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가는 건 살기 위해 나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역시 마지막에는 자기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근데 아까 산초는 돈키호테가 되고 돈키호테 산초가 된다 그랬죠. 산초는 이리 죽어가는 돈키호테 옆에서 무슨 소리냐고, 깨어나십시오. 저기 둘시니아 공주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저하고 같이 모험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돈키호테는 더 이상 나는 이제 그럴 힘이 없느니라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고, 그죠?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해서 종교적인 절대성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순례가 있는 반면에 돈키호테처럼 이 부딪히면서 이게 가는 순례가 편력이 있는데 돈키호테의 저 표지판을 내가 어저께 한번 자세히 봤어요. 이게 지금 뭘 뜻하지 생각을 해봤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아까 태양도 좋고 조개도 좋아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으니까. 근데 돈키호테의 저것은 뭐 같아요? 뭘 상징화시켜서 돈키호테 길에 하나씩 박아놨을까요? 뭐처럼 뭐예요? 뭐처럼 보여요? 저도 그렇지. 첫 느낌이 풍차네. 풍차, 그죠? 뭔가 근데 십자가가 아니죠. 이렇게 돼 있어야 돌아가는 모습이죠. 움직임이 있죠, 그죠? 풍차 아니면 풍차 더하기 다른 뜻도 넣었겠구나. 창을 서로 맞대고 싸우는 장면이죠, 그죠? 창 또는 칼을 대고 현재 진행 중인 거야.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순례가 있는 반면에 이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도 계속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그것을 해결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하고 그리고 어느 날 죽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돈키호테적 삶도 우리한테는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과연 돈키호테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까 얘기한 산티아고 순례길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분명히 우리 면천창고에 오는 것은 방향을 하나 찍고 왔잖아요. 그런 삶도 하루하루 매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걸까 저걸까 아니면 섞어진 삶을 살고 있을까를 이 두 가지 산티아고 순례길의 표시와 돈키호테의 표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야기가 좀 스페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사 그리고 뭐 파우스트 뭐 햄릿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이렇게 펼쳤다가 또 이제 접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저도 공부는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다행히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은 동행이 뭘까? 그리고 내 자신이 삶은 뭘까? 그리고 나는 과연 나 혼자 생각하는 나의 모습일까? 내 안에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같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파우스트가 느낀 것처럼 선한 거와 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돈키호테가 되기를 원하고 파우스트 중에서 선한 나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문제의 출발은 거기서 있다고 생각들어요. 내 마음속에는 돈키호테도 있고 산초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죽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누구의 의지와 생각을 그거 아니야 나 따라와 하는 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교회나 성당이나 어디 그 템플 절에 가서 선한 나이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순간에도 악한 내가 있다는 거 그죠? 어떤 설법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 악함이 있고 설법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편견으로 본다든가 그죠? 고정관념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죠. 그것이 돈키호테와 산초가 간 동행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답할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넣기는 어려웠네요. 자, 네, 저기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보면 10대 세계 명작을 보면 어떤 때는 항상 1위고 어떤 때는 3위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도 있고 게테의 파우스트도 읽었지만 사실은 참 그렇게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뜻은 못 읽었어요, 사실은. 오늘 강의 들어보시니까 그 돈키호테 작품 하나 갖고도 수백 편의 논문이 있고 아직도 강의할 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고 하는데 역시 그 인문학자들은 그 행간을 읽는 것 같아요. 인문학자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할 때만 의미를 두잖아요. 근데 우리 자연과학들은 안 그렇거든요. 굉장히 심플하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거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쉬운데 전 사실은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 이과를 선택한 거는 쉽더라고요. 윗줄 갖고 아랫줄 만들고 심플한데 이렇게 그 문장 하나 갖고도 여러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돈키호테와 햄릿과 파우스트를 연결해서 그 숨겨져 있는 그러한 행간들을 읽어내시는 게 참 대단한 그 인문학자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기 전에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궁금한 말씀 임 박사한테 좀 대화를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답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보여요.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히 어떤 전형화 시키지 마시고 제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그렇게 문학 작품으로서 그렇게 상위를 항상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까 어린 왕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썼던 단어가 앰비규어티예요. 지금은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과 텍스트가 있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이 발화자죠. 발화자와 수신자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의 대화에서는 발화자가 메시지 수신자한테 일방적으로 주잖아요. 뭐 역사적인 뭐 거라든가 아니면 뭐 모든 정치적인 거라든가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인간은 자기의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려고 그래요. 이게 강압적이냐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돈키호테는 문의 사조에서 문학이나 아니면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데서 다른 해석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용 이론이에요. 수용자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작품이 처음부터 뭘로 출발하냐면 나는 이 작품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의붓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the death of author's death라고 그러는데 작가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너 아들이 아버지야라고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나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작품의 등장인물 돈키호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의 모든 여정을 쓴 게 아니고 돈키호테가 자기가 쓰는 거야. 아시겠죠? 생명력은 뭐냐면 바로 이 앰비규어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수용자 그리고 이 작품에도 바로 나옵니다만 독자들한테 세르반테스가 당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처음 줬어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독자들은 성당에서 그 신부님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받아서 준다고 하니까 뒤로 가지를 않는 거야. 거꾸로가 없었던 거야. 근데 돈키호테는 처음부터 아버지인 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독자들한테 이건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작품이 애매모호해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만들어지고 그 해석은 아랍 사람이 읽어도 가능한 거고 기독교인이 읽어도 가능한 거고 유대인이 읽어도 가능한 거고 우리가 지금 읽어도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죠? 근데 동양 고전은 대부분 그 아포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메시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활하면서 뭐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러면 이제 하다가 군자는 큰 길로 가야지 이렇게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뒤로 나는 뭐 지금은 내가 화장실 가야 되니까 작은 길로도 빨리 가야 되지. 이렇게 그러나가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 동양 고전은 대부분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기서 그렇게 논어에서 그렇게 나왔어. 뭐 중명에서 이렇게 하는 메시지 중심의 대화법, 사고 방식이 있는 반면에 서양은 또 반대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돈키호테는 계속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돈키호테의 생명력이고 여러분들 아시듯이 여기 보니까 2002년도에 세계 가장 유명한 작가 백인들한테 그 최고의 소설 작품을 선정하라 하니까 바로 돈키호테를 준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화된 돈키호테라는 인물과 그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잘 보면 현대 문학 이론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포스트 모던을 얘기할 때 바로 그 뿌리를 돈키호테에 둘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혹시 또 질문? 네. 질문이 아니고 네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네. 마이크 드릴까? 저 세계의 책을 사실은 제가 20대 때 아니면 30대 때 처음 젊었을 때 읽어봤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교수님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재밌었던 책들이 아니었어요. 햄릿 정도는 제가 공감을 했는데 돈키호테나 파우스트는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읽으면서 조금 짜증을 내면서 워낙 제가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읽기는 읽었는데 많이 까먹었죠. 근데 오늘 그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 6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독서는 중학교 때는 주로 한국 문학을 많이 읽었어요. 한국 문학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세계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10대 초반에 독서에 빠졌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가족을 떠났어요. 그래갖고 그 충격이 그 10대 초반 때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 세상을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게 세상이 무너지고 이렇게 비열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10대 때부터 삶의 가치를 못 찾았어요. 그 삶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건 그건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10대 때부터 제사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10대 초반에 뭐 현진건이나 무슨 공원 변룡이 이런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일제 시대 때 고통받았던 한국 민중들의 이야기를 그때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게 물론 제가 성장하던 시기는 그 시기는 지난 60년대였지만 20세기 초에 한국민들이 힘이 열악함으로 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고 가해자는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 처절했던 그 농경 그 시골에서 그 한국 문화를 보면서 인간의 악함과 그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렴풋이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내가 미워서 날 버린 게 아니라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악함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식보다 여자한테 더 빠지면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라면서 조금 그게 극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랬는데 이제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건 이제 그때 얘기고 지금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키호테에서 그 두 사람이 결국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심리학자는 인간한테 80몇 개, 90몇 개의 페르소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산초와 돈키호테가 그 페르소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고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도 어떤 뭐 침례나 뭐 이런 걸 가지 않았던 게 하나의 진리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거기서 말하는 하나의 정형화된 선한 인간으로 거기다 맞춰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고 예배를 해도 그 죄의식을 계속 끊임없이 지키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게 싫어서 사실은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교리는 알지만. 그런데 페르소나라는 거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자기가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햄릿과 같은 어떤 절대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기하고 싸우면서 그 싸움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싸움이거든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거든요. 하나의 진리만 추구하고 정의만 추구하다 보면 자신과의 화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환갑이 지났는데 그런 제 인생의 여로를 쭉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는 세르반테스도 저걸 쓰고 죽었고 그 다음에 괴테도 저걸 쓰고 죽을 때 결국은 자신과의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는 굉장한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굉장히 많이 화해를 했거든요. 저 자신과. 그래서 조금 정리가 되네요. 젊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저 책들을 그렇죠. 지금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나 자신과 이제를 화해하는 어떤 그런 스테이지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 박사님 강의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화해하시면 돌아가셔요. 그래서 저는 네.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이제는 저 자신한테 무슨 얘기하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 사고에서 죽고
젊었는데도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인생의 많은 여정을 겪지 못하고 저 나이에 죽다니. 근데 지금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인제는 병으로 죽건 사고로 죽건 인제는 언제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렇게 억울할 것도 네. 그렇게 이상할 것도 네, 없는 그래도 나이인 거예요. 화해하진 마셔요. 저는 저기 임 박사님 그 강의의 핵심이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 안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으니까 남을 판단한다는 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진 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 속에서 오늘 가장 큰 메시지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 편견을 갖지 말라.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이야기 나눈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 동교태 길에서 그 풍차 모양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저도 학생들 지금 20대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교수님 방에 와가지고 질문이 그러잖아요. 뭐 고민스럽고 뭐 잘못했고 뭐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도 매일 그래요. 20대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실수하고 또 그거 고치려고 또 그 반성하고, 그죠? 또 내일은 잘 보여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또 실수하고 고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그죠? 그것이 몰라요. 죽을 때 돈키호테처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벤세도로 미에네 벤세도로 네시 미스모, 자기 자신을 이기는 과정이 안에 있었던 거고, 죽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계속 그 반성을 한다는 거죠. 돈키호테도 침대에서 마지막 죽게 되는데 다 반성 얘기예요. 그죠? 그 죽고 나서 돌아가서 또 실수할지 모르죠. 그죠? 돈키호테의 특징은 반성하는 거고, 몰라요. 순례길에서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순례길에서는 계속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걷는, 이제 그게 또 그 말씀대로 못 가니까 이제 또 반성하겠지만, 어쨌든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내가 그때 이해 못했던 거 다시 또 오늘 또 반성해서 이해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이라 하는가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실수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오늘 산초로 사는 거 그거 괜찮은 거야. 오늘은 배고파서 산초처럼 많이 먹었어. 괜찮은 거야. 그죠? 어떤 뭐 아름다운 여성을 봤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동했어. 그거 괜찮은 거지 뭐. 그래. 그게 이제 그 사람을 해한다든가 뭐 다른 식으로 젠틀맨, 기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했다는 문제지만은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실수하고 그걸 또 반성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돈키호테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있으면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본인이 이런 질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까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 들어왔잖아요. 그 메피스토펠레스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악마하고 같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머릿속에.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악마 짓을 해서 악마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죽여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마와 같이 동행함으로써 아까 파우스트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사람 죽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봐봐요. 파우스트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악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파우스트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 뭐예요? 선한 사람으로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베이직이 그거야. 거기에 나쁜 게 들어온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있는 거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비어있는 파우스여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선한 거 악한 거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작품에서조차도 파우스트 자체가 본인은 완벽한 존재야. 그죠? 작품 처음에 나오죠. 과학, 의학이나 뭐 종교나 이거 너무 다 통달한 존재야. 거기다가 선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악함이 들어와도 악함을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데모니오, 악이 들어와도, 악마가 들어와도 나는 사람 죽이지는 않아요. 다행히. 그죠? 왜냐면 본인이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재야. 걱정할 건 없다는 거죠. 대신에 내 안에 나쁜 생각, 뭐 이런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내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글쎄요,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악마와 동행해라. 그게 나쁘지 않다, 여러분. 괜찮아. 악마와 동행해도 괜찮아. 이길 수가 있거든. 네,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정말 저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어쨌든 재밌으셨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늦가을 인문학 여행길의 마지막 여정이 항상 그 세미나가 2주 간격이었는데 12월 7일 날이면 벌써 한겨울이잖아요. 벌써 춥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마지막 강의예요. 이번에는 1주 텀입니다. 그래서 개근하실 거죠? 네. 네, 다음 주도 7시 12월 7일 날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수배업 강린의 사랑이라는 것이 왜 수배업 강린의 사랑인지 그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때도 혹시 어려우시더라도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